기업가 정신과 경영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칼투라 지난번 수업에 녹음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어서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녹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지금으로부터 두 번째 수업 전에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던졌었죠. 공적 기관에서 더 적은 인원을 사용해서 비용을 줄이고 더 높은 성과를 올리면은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공적 기관은 국가로부터 혹은 상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라든지 거기에 리더의 역할은 더 많은 예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 받은 예산은 모조리 써야 되는 것이 여태까지의 전통입니다. 예산을 남기게 되면 반납을 하게 되잖아요. 반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반납한 만큼 예산이 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받아내고, 그리고 일단 받아낸 예산은 모두 쓰는 것이 공적기관의 매니저로서, 리더로서 잘하는 것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적기관은 소비자들의 만족에 의해서 반드시 운영된다고 할 수 없죠. 물론 커다란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을 때는 공적기관도 항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민간 회사의 경우에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곧바로 소비자들이 불만족 때문에 컴플레인트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의 문제는 민간 회사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러나 공적기관은 소비자들이 직접 내는 돈에 의해서, 직접 전달되는 돈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응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합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적기관, 우리 학생들은 지금 경영학과 소속이잖아요. 우리는 사회사업학과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입장이 경영학도라는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학도적인 분석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어떻게 적자를 면할 것인가? 왜냐하면 어느 단체든지 적자를 내게 되면 망하잖아요. 존속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돈을 벌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나게 되면 뿔뿔이 헤어지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영학도 입장에서는 생산성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공적기관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된다고 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거는 사회사업학과 혹은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또 국문과라든지 인문학과에 있는 학생들은 경제적인 관념이 아무래도 경영학과 학생보단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 생각에는 우리가 경영학도로서 생산성도 유지하면서 적정 수준의 이익을 발생하면서 어떻게 일을 잘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기존 예산형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공적기관은 예산형 조직이에요. 위에서 예산을 배정해주면 그 예산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뭐 돈을 직접 벌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타성에 적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공적기관들, 과거에 철도청, 지금은 코레일이라고 그래서 시스템이 좀 완전한 국영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왜 그러냐? 완전 국영 기업이 되다 보니까 돈 버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존입니다. 기존의 예산형 조직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뭐 현재 있는 예산형 조직을 포함을 해서 우리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같은 기본적인 질문을 하질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면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전자는 1990년대에 이건희 회장이 쉬지 않고 임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업이 뭐지? 우리는 무엇을 하는 회사지? 아니 전자회사의 오너가 사장과 임원들에게 하는 질문이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민간 기업과 공적 기업의 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우리는 학생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지? 경영학도로서 경영학도의 본업은 무엇이? 가장 본질은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지?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건 내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살고 있네. 또 오스카 와일드가 죽으면서 자기 묘비에 쓴 글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삶이 무엇인지,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매일매일 눈앞에 나타나는 일을 쫓아가다가 세상을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 예산형 조직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매일 물어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무엇을 해야 가장 행복하지?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혹은 엉뚱한 사람을 만나서 살고 있다. 이럴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리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형 조직이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정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죠? 무슨 일을 할 때 제가 처음도 늘 얘기했어요. 먼저 정의부터 해야 된다. 정의를 해야만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진부한 것은 습관이 들어서 이미 조직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 몸에 배이기 때문에 폐기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혁신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혁신을 공적기관에서 혁신을 하게 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성과는 더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예산을 덜 받게 되는 이상한 루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생산성을 올리면서도 예산을 계속해서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혁신하지 않는 기업은 뒤처집니다. 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옆에 있는 회사는 좀 더 나은 디자인과 성능을 제시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혁신을 통해서. 그러나 만약에 내 회사는 그렇지 못하다. 그럼 바로 그 다음 달 혹은 6개월 뒤에 결과가 나와서 그런 혁신에서 계속 뒤지게 되면 회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공적기관은 독점도 많아요. 수도, 전기, 철도, 이거 뭐 독과점. 그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혁신이 어렵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 리더로서의 능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모두 사용하는 것이 능력 있는 매니저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이 공적기관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학생들은 그런 예산도 많이 따고 그리고 생산성도 올려서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산형 시스템이라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의 예를 들면 군대 예산을 미리 배정을 안 한다면 그때그때 쓰는 대로 돈을 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군대는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꼭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러면 전쟁 일으켰으니까 돈 더 주세요.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국방 예산은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알아서 잘 쓰세요. 그러면 전쟁을 안 일으킬 생각조차 못할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한번 일으키면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돈도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기존 예산형의 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계속 이번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건전한 공적기관의 성공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 세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학생 중에서는 공무원으로 갈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공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하던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요즘과 같은 경쟁 시대에서는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 중국에 출장을 좀 갑니다. 그리고 중국은 체제상으로는 공산주의 국가요. 내용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공적기관이 경쟁을 엄청나게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중국의 도시들이 그 경제 성장률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매깁니다. 산동성에 있는 수백 개의 도시들끼리 누가 더 많이 기업을 유치했는지 그리고 도시의 경제 성장률 이런 걸 가지고 도시끼리 순위를 매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낸 사람들이 나중에 도지사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심지어 공산주의도 이렇게 맹렬한 지방자치단체끼리 경쟁을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있는 대학교가 약 4년제가 한 700개 됩니다. 그리고 3년제, 2년제 다 합쳐서 한 2,500개 정도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 대학교끼리 연구라든지 학생 교육 이런 거에 있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시킵니다. 왜냐? 사람은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가 그냥 놔두면 좀 게을러진다 라는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는 그야말로 함께 똑같이 더 부자도 없고 더 가난한 사람도 없고 우리 똑같이 그렇게 평등하게 살자라는 개념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국가에서도 경쟁 없이는 성장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은 공적기관에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의 경쟁에 대한 그 관념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건전한 공적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공적기관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공적기관 안 들어갈 거니까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나는 민간기업에 갈 거니까 그냥 시험을 위해서 들을 거야.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공적기관을 한번 우리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은 공적기관은 물론 아니죠. 가족. 그죠? 그러나 분명히 공적인 면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이익을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살진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돈을 주는 게 그게 이익을 위해서 주는 거 아니죠. 공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논리는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공적기관 입장에서 우리가 맨 먼저 우리의 업은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존재를 하지? 우리의 본업은 무엇이에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코레일 같은 경우에 우리의 업이 뭘까? 우리는 기차로 손님들의 이동을 돕는 것이 우리의 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기차 KTX 고속철도 사업이지만. 그러나 그건 너무 뻔한 답이잖아요. 피터 드러커에 의하면 뻔한 답은 수준 이하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뻔한 답은 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러면 코레일의 본업은 뭐냐? 열차로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한다. 우리는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회사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회사는 비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나중에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이 생기면 어떡할 거예요? 자기들이 철도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그죠? 아니면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우리는 철도하는 게 우리 본업이라 그러면은 그쪽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 이미 규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철도 회사가 우리는 우리 손님들을, 우리 소비자들을 쾌적하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데에 최적의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렇게 본업을 바꿔놓게 되면 소비자들이 벌써 그걸 느끼게 됩니다. 철도가 아닌 그 무엇이라도, 그리고 서비스 정신이 들어가 있구나.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소비자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다. 그러므로 기차 안에 혹은 교통수단 안에 영화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컴퓨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 회사는 얼마든지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손님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원하는 곳에 필요한 모든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한다. 즐거움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업을 정의하는 것이 의외로 중요해요. 이거 금방 답이 안 나옵니다. 깊이 생각하고 더 생각하고 남의 사례를 연구하게 되면 우리의 업은 무엇인가? 우리 부모, 여러분이 언젠가 부모가 됐을 때 나의 업은 무엇인가? 내가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학교를 제공하는 것이 나의 업인가? 아니면 이 친구들의 정신세계와 심리 또 미래의 어떤 토대를 굳건하게 고속도로 같이 넓게 내가 열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가? 그 유태인들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었지만 우리 부모들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집에 갔다 오면 오늘 애들하고 안 싸웠니? 선생님 말 잘 들었니? 뭐 그런 거 물어요. 뭐 묻지 않는 부모도 있을지 모르지만. 근데 유대인 부모는 뭐라고 묻느냐? 오늘 무슨 좋은 질문을 했는데? 오늘 선생님한테 어떤 좋은 질문을 했지? 와, 이거 정말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했다는 얘기는 그 내용을 안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모르면 질문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태인 엄마는 무슨 좋은 질문을 했냐고 끊임없이 물으니까 얘네들이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이 하니까 미국 대학교 교수 중에 그런 보도가 있어요. 약 40% 이상이 유태인들이다. 아니 인구는 뭐 전 세계에 뭐 얼마예요? 0.2%인지 2%인지도 안 되는, 전 세계 인구의 1,800만 명밖에 그밖에 안 되니 0.2%다 되나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의 경제 또 미국의 정치를 확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 하나. 부모의 업이 무엇인가? 부모의 업은 애들 밥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애들 밥 먹여주고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면, 예를 들어서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 orphanage, 고아원 또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너무 크리티컬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을 정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갈 수가 없습니다. 대학생의 업이 뭔가, 대학생의 정의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엉뚱한 거 배우고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까지야 뭐 그럴 수 있죠. 그거야 뭐 하라는 대로 해서 대학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건전한 공적기관, 건전한 가족. 우리는 왜 모였지? 우리가 왜 가족이 됐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서로 더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지라는 거에 대한 공감대가 없이 전진을 하게 되면 계속 골치 아픈 거예요. 두 번째,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목표를 세운다. 근데 그건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장남, 아빠, 엄마. 우리가 어떤 목표를 올해에는 세울까? 그리고 10년 뒤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적기관, 민간기업은 수도 없이 목적을 세우죠. 매일매일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청률, 방송국 같으면은 오늘 아침 시청률이 왜 7.8%야? 이거 1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게스트는 누구를 부를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피드백이 옵니다. 민간기업은. 그리고 이제 뭐 방송국은 좀 심한 케이스고 뭐 전자회사라든지 이러면 분기별로 그런 수입과 수익을 그 분석을 하죠. 그래서 목적에 맞게 합리적인 목표를 도출한다. 그건 가정이나 공적기관이나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업무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것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리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야, 우리가 이거부터 하자 먼저. 이렇게 우리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 그리고 공적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과에 대한 척도와 기준을 결정하는 것. 그러면 어떤 것이 우리가 볼 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 기준도 결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그 영어 단어를 하루에 3개씩 외운다. 혹은 5개씩 외운다. 혹은 중국어를 몇 개씩 한다. 그러죠? 그 10개 하게 되면 5개 하게 되면 어떻다. 이런 스스로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성과에 대한 피드백,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스스로 혹은 가족이라든지 공적 기업인 경우에는 부장, 과장 또 자체 회의를 통해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 피드백. 그렇죠? 우리 학생들 같으면 일부러 공부할 때도 혼자 하지 말고 2명, 3명이 모여서 같이 서로 실력을 점검하면서 격려하면서 4년을 보내게 되면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적어도 동년배에 비교했을 때 혼자 하면 진다라는 것이 에릭 슈미트라는 구글 CEO의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학년 학생은 특별히 혼자 하지 마시고 이런 성과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성과에 대한 기준도 학생들과 같이 토론하면서 합리적인 걸 만들어가면서 조금 게을러질 때는 서로 밀고 당기고 도와주면서 전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전한 공적기관의 경우에는 외부 감사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기관은 국회의 감사를 받죠. 그죠? 목표 달성 여부라든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외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거나 조언을 받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도 그런 역할을 하죠. 뭐 자체적인 감사 시스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은 좀 더 기본적인 큰 틀에서 외부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게 되면 성공한 공적 기관이다. 근데 이 시스템은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성적을 잘 맞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 나중에 가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요령만 늘어나서 나중에 가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지도자로 올라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중간 정도 하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고 전진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잠재의식에 들어가서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책상 앞에다 적어놓고 내가 저렇게 하고 있나? 나의 업은 무엇인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고승들, 스님들은 어느 단어 하나 가지고 일생 동안 명상을 합니다.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아는 스님, 해암 스님은 딱 한마디를 명상을 해서 인생에 딱 화두 하나 던지고 가신 게 공부하다 죽어라. 이게 그분의 마지막 화두였습니다. 어떤 스님은 그러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깨달음으로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느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가지고 몇 년씩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히 이해합니다. 껍데기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얘기하면 성공을 정의할 수 있어요? 성공의 정의가 뭐예요? 금방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그 금방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서적이 책방에 있는 거예요. 내 걸로 이해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해한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적어도 완벽하게 이해는 못해도 이거야라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졌을 때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을 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개인보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건 왜 그러냐면요. 공적 기관은 민간 회사가 아니에요. 민간 회사는 오너가 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사권을 가진 오너가 전무라든지 상무 혹은 심지어 국장, 부장급도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어요. 왜? 성과를 위해서. 그런데 공적 기관은 개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오너가 마음대로 사람을 바꾸고 갈아치우고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 혼자의 능력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 한 사람이 들어와도 특별히 중간급이라든지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커다란 혁신을 일으키기가 전통적으로 분위기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기관은 그 시스템 전체를 바꿔가면서 전진할 수 있는 본연적으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공적 기관의 종류를 한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독점, 그 전기 있잖아요. 한전. 그 뭐 자연적으로 한 회사가 하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그러나 미국은 지방에 전기 회사가 또 있긴 있습니다. 민간 회사가. 근데 전기 같은 거는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라든지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자본 투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사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큰 돈을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자연적으로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죠. 군대를 뭐 개인이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군부대를 지어야 되고 탱크를 사야 되고 비행기 1000억대 비행기를 사야 되는데 어느 민간 기업이 그런 돈을 들여서 군대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일부 소규모 뭐 어디더라? 또 민간 군대를 운영하는 데가 있긴 있죠. 저쪽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나 일반적으로 군대도 자연적인 독점, 워낙에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적인 독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도 전력이라든지 뭐 기차 같은 것도 좀 그런 쪽에 들어가죠. 일본의 신칸센이라든지 일본의 프랑스의 떼제베인가요? 또 독일의 이체 이런 것들 다 국가에 의해서 운영이 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레일도 이제 공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완전히 국영기업이었는데 그래서 그럼 국유화가 나냐 아니면은 민영화가 나냐 이제 이런 질문이 또 그 밑에 들어갑니다. 자연적인 독점도. 그래서 차라리 민영화해서 그죠? 코레일도 민영화를 해서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감독 아래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국영기업을 만들어 놓게 되면 성과에 대한 의식이 약해요. 예산을 받아서 운영만 하면 돼요. 사고만 안 치면 돼요. 그리고 있는 예산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처럼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영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감독을 크게 하는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받지 않게, 요금이 너무 과하지 않게 라든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놔두는 것이 민영화입니다. 요즘은 이런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산을 받아서 활동하는 공적 기관들. 국공립대학교, 뭐 서울대라든지 부산대 이런 대학들, 또 공적인 병원들, 뭐 도립병원이라든지 시립병원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죠. 한국이 선진국의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도 경쟁도의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또 한번 중국의 얘기를 하게 되면 대학교끼리의 경쟁도 무지막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대학교 학과에는 한 몇백억 원씩 중앙정부에서 돈을 줘요.
특성화학과라고 해서. 그래서 잘하면 예산을 몰아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쟁 시스템의 도입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매니지멘트, 관리는 독립기관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국영이라든지 공무원 마인드를 가지고 서비스, 민간 기업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고, 그래서 민간 시스템을 일부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공적기관의 종류는 통치를 제공하는 어쩔 수 없이 불가결하게 존재하는 공적기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법기관, 판사, 검사, 검찰청 뭐 이런 거를 두 군데를 만들어 가지고 경쟁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정부의 행정기관, 외무부라든지 이거 뭐 외무부를 두 개를 둬서 누가 더 잘할 거야. 그리고 잘한 쪽에 손 들어주고 이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까도 그런 부분들은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해서 목표를 점검하고 또 너무 나태해지지 않게 기관 내에서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 필요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사법 시스템이라든지 또 금방 얘기한 정부의 행정기관 이런 데는 그 매니지멘트만 따로 분리해서 민영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감독을 잘한다. 감독. 그래서 독립된 감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라든지 감사원에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공정하게 하는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감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스템, 그 가족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도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혼자 좋은 리더십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 이게 바로 시스템이잖아요. 각자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근데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마찬가지로 공적기관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조직의 성공과 실패, 단기적으로 보면 사람 한 사람 뽑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 오면 잘 될 것 같죠. 근데 그 사람이 떠나게 되면 도루묵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메리어트 호텔의 회장이 얘기한 것이 실패는 디테일 부족에서 나오고 한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집을 불태워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공장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런데 성공은 시스템이 구축됐을 때 장기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나만 잘하는 것 그리고 요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장기적으로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생각하는 사람이 되면 어디 가든지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강의는 여기서 1차는 여기서 하고 2차 바로 다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